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남부의 한 요양병원 3층 304호실에서는 오늘도 조용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하얀 침대보 위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오선영은 벌써 1시간째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에서 전직 교사였던 그녀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선영의 하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죠. 몇 년 전만 해도 정정했던 몸이지만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는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기억이 툭툭 끊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명했던 기억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전혀 기억나지 않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문이 열리며 간병인 박미자가 들어왔습니다. 60세의 미자는 투박한 손으로 식판을 들고 있었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선영에게만큼은 유난히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이에요. 좋아하시잖아요. 미자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선영만큼은 특별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업무적으로 대하는 반면 선영에게는 마치 가족을 대하듯 세심하게 신경 썼거든요. 동료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선영은 미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자 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 처음 뵈어요. 기억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자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사실 같은 마을에서 자란 이웃이었어요. 평남면 구암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말이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살아왔던 사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깊고 복잡했어요. 젊은 시절 두 집안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선영의 아버지가 마을 개발을 앞두고 미자네 땅을 헐값에 사들였던 일. 그 때문에 미자의 아버지는 파산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미자 가족은 마을을 떠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요즘 들어 기억이 자꾸만 끊어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논두렁 따라 내려가면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 뒤편에 장독대가 있었는데 미자는 선영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독대 이야기를 하다니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뛰어놀던 그 장독대 말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미자를 바라보며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땅 문서가 거기에.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흐려졌어요. 내가 뭘 말하려고 했지? 치매가 진행되면서 선영의 기억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땅 문서라는 말이 나오다니. 혹시 선영이 정말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치매 때문에 나오는 헛소리일까요? 미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식으면 안 돼요. 미자가 말하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미자는 선영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영이 자꾸만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특히 땅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미자 씨, 정말 우리 처음 만나는 거 맞아요?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 보였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어머님께서 기억을 자꾸 헷갈리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선영의 치매도 있고 과거의 일들도 너무 아픈 기억들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다른 간병인들이 각자 담당 환자들을 돌보느라 복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선영에게만큼은 다른 환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미자 씨, 304호 환자분께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동료 간병인이 물었어요. 미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계시는 분이라 불쌍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미자는 선영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선영은 미자에게 유일한 친구였어요. 가난한 집 아이였던 미자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함께 교회 주일학교도 다녔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미자는 그때의 선영이 정말 무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영은 다시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을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자는 선영 곁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편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갑자기 선영이 미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이었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며 선영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는 박미자예요. 간병인이고요. 미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선영은 계속해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너는 우리 마을 미자야. 맞지?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선영의 표정이 다시 흐려졌어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지? 치매의 잔혹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는 선영의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자가 말하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자 씨. 그런데 내 기억이 자꾸 이상해져요.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미자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계속 땅 이야기를 하는 게 우연일까? 정말로 뭔가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야간 근무를 서면서 선영을 자주 확인했어요. 선영은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문서, 미자한테. 미자는 선영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선영이 정말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자 선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자는 선영의 곁에서 밤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선영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선영이 자꾸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말이에요. 미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병원 창문을 두드리며 어둠 속에서 불안한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경, 야간 간호사는 전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만이 긴 통로를 비추고 있었죠. 304호실 앞을 지나던 간호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평소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선영 환자분이. 간호사는 당황하며 방 안을 살펴봤어요. 화장실도 발코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간 간호사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304호 환자분이 안 계셔요. 간호사들은 즉시 병원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선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안실에서 그날 밤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 30분경 화면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간병인 박미자가 휠체어에 선영을 태우고 병원 정문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죠? 박미자 씨가 왜? 보안요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자와 선영이 택시에 타는 모습까지는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 이후의 영상들이 모두 끊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말이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봐요. 보안요원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대의 영상들은 모두 정상이었어요. 오직 선영과 미자가 나간 이후의 영상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게 분명했어요. 아침이 되자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호 기록을 확인해 보니 더욱 이상한 일이 발견됐어요. 선영의 기록에는 새벽에 스스로 외출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매 환자가 혼자 병원을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기록은 누가 작성한 거죠? 수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미자 씨가 어젯밤에 야간 근무 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병원장 김동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환자 실종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병원 평판에 큰 타격이 될 게 뻔했거든요. 일단 조용히 처리하자. 경찰 신고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김동우는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다른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 씨 어디 갔대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던데요. 간병인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 성실했던 미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이상했지만 환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자 언니 304호 환자분이랑 뭔가 특별한 사이였나? 젊은 간병인이 물었어요. 글쎄,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신경 쓰긴 했지. 마치 가족 대하듯이. 선배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선영의 입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비상연락처 란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박미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란에는 지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사이라고 했는데 행정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선영이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미자를 비상 연락처로 지정해 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작 미자는 선영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김동우 병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곤란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미자 씨부터 찾아야겠어. 김동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주소지로 찾아가 봐도 이미 집은 비어 있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병원에서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될 게 뻔했거든요. 김동우는 직원들에게 더욱 강하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남면 구암리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장독대 앞에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신고를 받은 구암리 파출소에서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선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낡은 장독대를 붙잡고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서, 여기, 아버지가. 경찰관이 선영에게 다가가자 선영은 깜짝 놀라며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죠?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져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선영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선영은 장독대를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문서가, 땅 문서가 여기 있다고. 경찰관들은 당황했어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한편 미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영을 그곳에 데려다 준 후 사라진 미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미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구암리 마을 이장은 이 상황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선영 씨가 왜 여기에 몇십 년 만에 돌아왔네. 이장은 과거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영의 집안과 미자의 집안 사이에 있었던 그 일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선영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선영이 왜 그 마을에 있었는지, 그리고 미자는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김동우 병원장은 이 일을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경찰도 개입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선영 환자분을 다시 모셔와야겠어. 김동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을 병원으로 데려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미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비밀도 계속 의문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선영이 계속 말하는 땅 문서가 정말 존재하는 건지도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밤 구암리 마을은 오랜만에 소란스러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오선영 때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어요. 박미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우는 평소와 같은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정우 씨죠? 저는 구암리 파출소 김 경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정우는 당황했어요. 구암리요? 거기가 어디죠? 오선영 씨의 조카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시죠? 경찰관의 말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선영은 정우의 아버지 형제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우가 어릴 때부터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끔 명절에 안부 정도만 물어보는 사이였죠. 이모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정우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실종됐다가 이곳 구암리에서 발견됐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정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치매의 실종까지 상황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정우는 급히 회사 일을 정리하고 차를 몰고 구암리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정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모가 왜 갑자기 그 마을에 나타난 걸까? 구암리에 도착한 정우는 파출소에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장독대 앞에서 계속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땅 문서라고 하시던데. 김 경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땅 문서요? 이모가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경사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만나러 갔어요. 마을 보건소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던 선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모, 저예요. 정우. 정우가 다가가자 선영은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이 흐려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야? 치매 증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모, 괜찮아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정우가 말하자 선영은 갑자기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야, 장독대.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 꼭 찾아야 해. 선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데요? 정우가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계속 중요한 것이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정우는 일단 마을 이장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마을 이장 박철수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어요. 오선영 씨 조카분이군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장의 인사에 정우는 당황했어요. 저를 아세요? 어릴 때 한두 번 본 적 있어요. 그때는 참 귀여웠는데. 이장은 정우를 마을 정자로 데려가 차를 대접했어요. 이모가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지. 집도 여기 있었고. 그럼 왜 서울로 가신 거예요? 교사가 되셔서 서울로 발령받으셨지.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오셨어요. 이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는 이모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박미자라는 분을 아세요? 정우가 물었어요. 이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박미자?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이모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박미자라고 해서요. 이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미자, 여기 살았지. 오선영 씨랑 사이 안 좋았어. 젊었을 땐 말도 안 섞었어. 정우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이장은 담배를 꺼내 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집 때문이야. 집이요? 선영이 아버지가 마을 뒷산 개발을 앞두고 땅을 모두 사들였거든. 이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영의 아버지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마을 사람들 몰래 땅을 매입했다고 해요. 그때 미자네 아버지가 파산했어. 헐값에 땅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 이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자네는 어떻게 됐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그 이후로 미자 가족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지. 이장의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미자 씨가 이모를 원망할 만도 하네요. 정우가 말하자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어릴 때 둘이 정말 친했거든. 미자가 선영이를 언니처럼 따랐어. 이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둘이 같은 교회 주일학교 다녔고 항상 붙어 다녔지. 미자가 어려운 집 아이라 선영이가 많이 도와줬어. 정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럼 그 땅은 지금 누구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이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글쎄다. 그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이장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혹시 개발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무산됐어. 서류상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선영이 아버지도 큰 손해를 봤지. 이장의 설명을 듣고 정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땅 문서가 정말 중요한 건가요? 정우가 물었어요. 그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 땅 가치가 상당할 텐데.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이모가 계속 땅 문서를 찾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질 무렵 정우는 선영이 말했던 장독대를 찾아갔어요. 마을 뒤편 언덕에 있는 낡은 폐가 앞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이모가 뭘 찾고 있었던 걸까? 정우는 장독대 주변을 살펴봤어요.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지만 왠지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장이 손전등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혼자 위험해. 이장이 말했어요. 이장님, 이 장독대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영이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들을 여기에 숨겨뒀다는 소문이 있었어. 정말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돌았거든. 이장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정우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모와 미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땅 문서는 정말 장독대에 숨겨져 있는 걸까?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박미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도움으로 미자가 살았던 집터를 찾을 수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담장 너머로 보니 최근까지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가 박미자 씨 집이었나요? 정우가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맞아. 몇 년 전에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어. 그 전까지는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는 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담장 모서리에 작은 틈이 있어서 정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당에는 빨래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분들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 한쪽에는 선영의 옷가지들이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모 물건들이 여기에? 더 자세히 살펴보니 벽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 두 소녀가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직감적으로
이 사진이 선영과 미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그 일은 내 죄야. 미자야, 용서해줘. 정우는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 미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두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급히 사진을 원래 자리에 걸어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정우야,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요. 정우는 이장에게 사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릴 때는 정말 친했어. 미자가 선영이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거든. 그럼 왜 원수가 됐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어른들 욕심 때문이지 뭐. 아이들은 죄가 없었는데. 이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구암리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우 씨, 급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마을 근처 폐가에서 노인 한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혹시 저희 이모인가요? 정우가 물었어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정우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과연 선영이 장독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보호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혼자 나온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모. 정우가 달려가자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야? 어떻게 여기에? 선영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문서. 저기, 그 안에 아버지가 묻으라고 했어. 선영이 장독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장독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러 개의 장독대 중에서 선영이 가리키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크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모,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 문서. 중요한 것들. 선영의 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이장과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 경사가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장도 동의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장독대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있어요. 뭔가 있어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비닐에 쌓인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오랫동안 습기로부터 보호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것은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선영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마을 일대의 땅 문서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있었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선영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는데 내용이 놀라웠어요. 미자의 아버지에게 헐값에 땅을 빼앗아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모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네요. 정우가 말하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어. 그래서 이 문서들을 미자에게 주라고 하셨어. 그런데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이 문서를 찾게 되면 내 전 재산을 그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 같은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이 문서를 보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미자 씨에게 줘야 하나? 정우가 이장에게 물었어요. 그건 선영이가 결정할 일이지.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치매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정우 씨, 박미자 씨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미자 씨가 병원에 나타났다고요? 네, 지금 경찰을 부를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제가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정우가 말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정우는 선영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미자가 왜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이 땅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너무 많은 궁금증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선영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이제 돌려줄게. 정우는 이모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정우는 삽을 들고 장독대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 사이로 흙이 묻은 손을 집어넣어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갔어요. 선영이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장독대 뒤편 모서리 부분이었습니다. 삼날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정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게 뭐지? 두툼한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아직 내용물은 온전해 보였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여러 장의 서류와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문서를 펼쳐보니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란에 적힌 이름들을 확인하는 순간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매수인 오정만 선영의 아버지, 매도인 박용식 미자의 아버지. 계약 일자는 1987년 3월 15일이고 매매 금액은 당시 시세를 생각해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 여백에 빨간 스탬프로 찍힌 긴급 매매라는 도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채무변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음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선영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1995년 겨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이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미자네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일부러 헐값에 마을 뒤편 토지 전체를 사들이셨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에 집에 내려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따져 물었지만 아버지는 사업이라고 하시며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네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모가 평생 안고 살아온 비밀이 이런 것이었다니요. 미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미자네 가족이 마을을 떠날 때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 때문이었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미자가 서울로 떠나면서
마지막에 저를 바라보던 그 원망스러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그 후 저는 교사로 성공했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미자와 그 가족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특히 미자가 어렸을 때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작성일자는 2019년 8월 선영이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어요. 유언자 오선영은 정신이 온전하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만약 박미자가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하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구암리 일대의 모든 토지와 부동산 그리고 예금 전액을 박미자에게 상속합니다. 이는 과거 제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이며 미자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몫입니다. 유언장 끝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미자야, 늦었지만 용서해줘. 언니가 평생 미안했어. 정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가 평생 안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도 그래서 치매에 걸린 후에도 계속 이 땅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재산이 미자에게 넘어가게 되니까요. 서울에서 전세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에게는 이 돈이 절실했습니다. 구암리 일대 토지만 해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정우는 문서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이것들을 미자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릴까요? 고모는 이미 치매로 기억을 잃었고 미자도 이런 문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어요. 정우 씨, 박미자 씨가 방금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선영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지금 로비에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들린 문서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을 숨기고 미자를 유괴범으로 신고하면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평생 품고 살아온 속죄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정우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이 문서들을 미자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정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한산했어요. 간호사들도 업무 데스크 뒤에서 수군거리며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창가 의자에 박미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선영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자는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가 정우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미자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정우는 미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고모님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선영의 손을 계속 어루만지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정우는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데리고 나간 거 맞아요. 미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납치한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정우의 질문에 미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이 치매가 심해졌지만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 미자한테 줘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자한테 돌려줘야 한다고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때문에 하시는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자주,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점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정우는 가방 속 문서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모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계속 장독대 얘기를 하셔서 혹시나 해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미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나요? 병원장이 나타났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장이 어떻게 그곳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선생님한테 뭘 찾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땅 문서 같은 걸 찾는 거냐고. 그런 건 병원에서 보관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병원장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병원장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미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근처에 제가 아는 빈집이 있어서 거기서 하룻밤 지냈어요. 선생님이 계속 장독대를 찾으시길래 혹시나 해서 주변을 뒤져봤는데 정말 뭔가 묻혀 있더라고요. 뭐가 묻혀 있었나요? 정우는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어요.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이요. 근데 저는 글을 잘 몰라서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선생님 아버지 이름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선생님이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미자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계속 그러시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서 울었어요. 정우는 미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고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로 괴로워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네. 선생님이 계속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집이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미자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저 정말 나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우는 미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감시 카메라 영상이 사라진 건가요? 그건 병원장이 한 일 같아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나갈 때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 그 부분만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 병원장이 직접 관리실에 가서 뭔가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땅 문서 때문인 것 같아요. 병원장이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만약 감시 카메라에 제가 선생님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남아있으면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서 선생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 아닐까요? 정우는 미자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장의 행동이 확실히 수상했으니까요. 그때 선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야. 선영이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자야, 언니가 미안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그 땅 너한테 줘야 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선영의 말에 미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가방 속 문서들을 만져봤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미자와 선영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어요. 미자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본 그 서류들이에요. 맞습니다. 고모가 평생 숨겨두신 거예요. 정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의 내용, 선영이 남긴 편지들, 그리고 유언장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미자는 말을 듣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정우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고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어 하셨고요. 그때 병원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우와 미자가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병원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박미자 씨, 당신은 환자를 무단으로 외출시킨 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죠? 정우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정우의 말을 끊었어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미자 씨는 간병인 의무 위반과 환자 유괴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미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우는 유언장을 병원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장은 그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고모님이 남기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미자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병원장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우가 재빨리 거두어 드렸어요. 이런 서류는 법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가리겠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박미자는 정말로 유괴 혐의와 간병인 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요양병원 간병인 치매 환자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간병인의 환자 납치인가, 정당한 상속 수혜자의 권리 찾기인가로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미자의 행동이 명백한 유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치매 환자의 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병원에서 무단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는 유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자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의 유언장과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오선영 씨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작성한 것이며 박미자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서류들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필적 감정과 공증사무소 확인을 통해 모두 진본임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왔어요. 마을 이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과거 토지 매매 사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오정만 씨가 마을 뒷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헐값에 토지를 사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때 박용식 씨는 사업 실패로 급전이 필요했거든요. 병원 직원들도 증언했어요. 오선영 환자분이 평소에 박미자 간병사에게 땅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미자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병원장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그의 증언은 오히려 미자에게 유리했어요. 감시 카메라 영상을 왜 삭제하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병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다른 날짜의 영상들은 모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판에서는 정우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고모님은 평생 이 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에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미자 씨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그럼 왜 처음에는 신고하려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는 미자 씨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공판에서 미자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저에게 언니 같은 분이셨거든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해치려던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판결이 나는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미자의 행동은 비록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환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에 따른 것이며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유언장과 관련 서류들이 모두 진본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정당한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판결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법정을 나섰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고모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주말마다 구암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했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선영의 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단층 건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정우 씨 오셨네요. 미자가 공사 현장에서 나와 정우를 반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법정 공방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 보였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사가 많이 진행됐네요. 정우가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다음 달이면 완공 예정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미자는 설계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1층은 시니어 돌봄센터로 2층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 예정이에요. 도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며칠씩 머물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도록요. 정우는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보였어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복도,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정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시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멀리서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다운 생각이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던 고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모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웃으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미자는 정우를 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알 수 있었어요. 여기가 메인홀이고 저쪽이 물리치료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프로그램실인데 각종 취미 활동이나 인지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았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다행히 선생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충분했어요. 토지 개발 보상금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이걸 제게 주셨는지. 그냥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책임을 주신 거더라고요. 미자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이 마을을 돌보라는 거죠. 선생님이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대신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사장을 벗어나 마을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선영공원이에요. 미자가 공원 입구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리는 뜻에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공원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벤치 몇 개와 작은 정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정말로 옛날 장독대가 복원되어 있었어요. 저 장독대는 진짜예요? 네, 선생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저한테 꼭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우와 미자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후회 안 하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그 서류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말이에요. 그냥 숨기셨으면 모든 재산이 정우 씨 것이 되었을 텐데.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류를 숨기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럼 뭐가 마음을 바꾸게 하셨어요? 고모님이 평생 안고 살아온 괴로움을 생각해 보니까 그걸 그대로 덮고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자 씨를 보니까 진짜 고모님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걸 보니까 잘한 일 같아요. 미자는 고마운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고모님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요.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오는 간병사와 함께 선영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미자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지? 정우예요, 고모님. 조카 정우. 정우가 다가가서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정우. 정우구나. 선영이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었지만 가족에 대한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고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여기가 좋아. 선영이 공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자가 잘해줘. 미자는 선영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응, 좋네. 선영은 장독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엔 우리 마을이 있어. 네, 맞아요. 우리 마을이 있어요. 미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고모가 평생 바라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까지 모든 것이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정우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언제든 오세요. 센터가 완공되면 정우 씨도 봉사활동하러 자주 오셔야 해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고모님도 잘 돌봐드릴게요. 정우는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자와 선영이 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 땅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픔이,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는 비록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 미자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암리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고, 선영공원에서는 오늘도 노인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정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의 마지막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